올해는 너무 단타 안 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하나 잡고 있으면 돈 버는 해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돈을 못 버는, 직구 스트레이트 승부하면 돈 버는 해인데 안에 구조나 정말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잘 모르는 상품들을 그렇게 변화구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그냥 나스닥 100 사면 되지 무슨 뭐 커버드 콜에 뭘 왜 그런 거 왜 살려고 그러냐는 거죠. 상품 구조도 잘 모르면서 올해 같은 강세장에 모르면 그냥 인덱스 사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경제 전망부터 앞으로 어떤 투자 해야 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약간 조금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좀 방향성도 좀 보이는 듯한 느낌도 막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거시경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상보다 더 좋다. 올해 저도 뭐 경기를 좋게 본 사람이지만 그 우리 머니 트렌드에 그래서 올해 좋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더 좋다. 특히 수출이 저희 예상한 것보다 더 잘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한두 품목 제외하고는 수출이 죄다 지금 플러스가 돌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 수출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잘 되는 순간 그 돈이 결국은 이제 투자라든가 고용의 형태로 국내에 돌기 때문에, 또 정부 세금도 이제 법인세 지금 안 거친 것들도 또 앞으로는 잘 거칠 가능성도 높고, 이런 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 경기가 생각보다 저는 강하다.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우리나라 경기의 어떤 그러니까 양극화가 올해 되게 심하다. 숫자는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좋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 수입을 해주는 국가의 경제도 좀 좋아져야지만 되는 건지. 네, 그렇죠. 네. 특히 미국, 유럽 쪽이 좋고 일본도 좋으니까 중국 빼고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중 수출은 희망이 별로 없고, 대미국, 대유럽, 대남미, 아니면 아세안이 이제 제일 그 중에서는 좀 처지긴 하네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선진국 향 수출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고, 앞으로도 꺾일 가능성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안 보인다. 하반기에 아마 역대 수출 최고액을 달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요즘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유럽도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너무 안 좋았다가 이제 약간 좀 반등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도 인하했으니까 거기 경기 부양하는 것도 거기도 있고 하니까, 유럽 경제야 원래 좋은 적도 나쁜 적도 없고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내내 제로 성장 중인데, 그래도 금리 인하하니까 올해 되게 전망이 안 좋았던 거에 대해서 통화 정책이라도 도와주니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정도지. 유럽에 대해서는 큰 기대 없고,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끄는 건 미국 경제의 성장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미국 경기가 계속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좀 잘 되면서 그렇죠. 빠르게 좀 예상보다 좀 경제 성장률이 좀 높게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유럽도 금리 내리고 이제 캐나다도 금리 내리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경제가 좀 안 좋아지니까 부양책으로 내린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금리를 정책을 결정할 때 중앙은행들은 그 중립금리라는 걸 많이 봅니다. 중립금리 또는 균형금리라는 걸 보는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실업률, 물가 이렇게 지표들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균형금리도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반대로 올라가니까. 그죠? 물가가 막 내려가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면 균형금리라는 것도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빨리 안정된 나라일수록 금리를 인하할 여력들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때 유럽에 물가가 엄청 높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많이 안정이 좀 됐나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너지 수급 차질이 일단 로우 전쟁 2년 반이 지금 돼가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미국산 셰일 오일도 많이 수입하고 러시아산 원유도 알게 모르게 다 들여오고 그러면서 이제 가스라든가 오일에 대한 수요가 불균형이 많이 안정되고 개선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하하는 게 지금 압박을 받고, 어차피 미국보다 성장률도 굉장히 낮으니까 이 모든 게 이제 종합돼서 유럽의 금리 인하로 또는 캐나다의 금리 인하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기축 통화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사실 캐나다가 우리나라랑 아주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두 나라 경제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죠. 네, 거기는 이렇게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는 건지. 늘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예, 우리도 먼저 내린 적도 있으니까. 예, 캐나다가 저희들끼리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다. 제가 이렇게 종종 호주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두 나라가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은 12개 나라 이런 나라들의 통합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국가, 네. 인구 3천만짜리 나라의 중앙은행, 호주 중앙은행도 그렇고 그러면서 선진국 그리고 이 나라 화폐의 가치가 더블 아니면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들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되면 호주 달러랑 캐나다 달러 가치가 제일 폭락하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캐나다랑 호주 달러 가치가 또 되게 가파르게 상승하거든요.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랑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캐나다는 뭐 G7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지만 호주나 한국은 G7 개편되면 제일 먼저 들어갈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G10을 만들면 거의 들어갈 나라들이라고 보면 한국,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의 금리 동향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 세계 경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내수는 작고 네. 세 나라 다 모두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선진국이고 특히 관광 비중 높은 호주, 광물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캐나다, 목재, 삼림 그리고 우리는 반도체 수출하고 있는 한국 수출 주요 품목들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나라들의 경제 구조는 해외 여건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자기들 경제 여건이 좀 안 좋다 싶으면 환율 희생하고 금리 내리면 되는 어차피 자기 통화는 왔다 갔다 하니까 어차피 뭐 1,400원이나 1,450원이나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건가요? 뭐 얼마 전에 1,080원이었던 거 생각하면 300원 올랐는데 400원 오르면 왜 나라가 망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1,480원 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외환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so what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그럼 한국도 뭐 캐나다처럼 먼저 뭐 선제적으로 뭐 이렇게 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7월 11일에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금통위 하는 날인데 빨리 내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경제 상황이 아까 수출은 좀 잘 된다 그러지만 내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 그 카드론 대출이 네. 40조를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엄청 높은 네, 대출인데 악성인 건데 어찌 보면. 예, 이런 식으로 대출이 계속 2금융권에서 아무튼 계속 대출이 마이너스 나면서 1금융권에서는 이제 정책 자금 이런 거 대출 위주로 나가지만 거기서 이제 밀려나신 분들은 카드론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네. 그 다음은 뭐 4금융 가겠죠. 네. 예, 그렇게 되다가 이제 2002년에 우리 나라 망할 뻔했잖아요. 카드 위기.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느낀 것처럼 우리나라 내수 경기에 지금 건전성이 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이렇게 후폭풍이 가계대출까지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좀 시급하다. GDP 성장률 뭐 이런 건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수 쪽에서 많이 안 좋은 게 뭐 수출이 상쇄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은 엄청 힘든 이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봐야 또 되는 힘든 거군요. 분들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또 주가 오르는 거 수출 기업들의 어떤 성과 개선에 혜택이라도 볼 텐데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2금융권에서 대출 받다 밀려서 카드론 대출 받으시러 가는 분이 얼마나 주식을 들고 있겠습니까? 뭐 거의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수출 잘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네. 예, 주식시장은 소액 개미들도 많지만 결국 그 시장 주식시장의 주류는 큰 손이잖아요. 예, 큰 손분들은 지금 너무 좋겠죠. 금리도 괜찮고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요새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바닥치고 올라오는 게 뚜렷하니까 그럼 뭐 부유하신 분들은 뭘 해도 되는 해죠 올해는. 아, 그럼 제가 그 대표님 그 채널 가서 영상 보니까 그 뭐 금 달러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예, 금이나 달러를 그렇게 지금 가격이 되게 비싸니까 저는 많이 처분하긴 했는데 가격의 방향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 우리나라 국내에 굳이 살고 싶은 게 있으면 파는 거지 그런 게 없다면 그 서둘러 팔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야 이제 우리 국내의 자산 중에 매력이 있다고 느낀 자산을 사느라고 판 거고 우리 국내의 자산이 이제 가격도 다 오르고 해서 매력이 없다 싶으면 금이나 달러를 꼭 지금 그렇게 굳이 빨리 팔아야 되는 이유는 전 잘 못 찾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인하한다라는 건 결국 환율의 변동성은 약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금도 또 달러로 표시돼서 거래되는 자산이니까 큰 범위로 보면 달러 자산이죠. 달러인데 네. 그렇게 뭐 크게 환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기껏해야 1,300원 초반 정도 레벨로 좀 보이는데 굳이 뭐 서둘러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 더군다나 지금 달러 자산 수익률도 그렇게 좋은데 굳이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럼 금 가격 자체가 막 이렇게 변동된다거나 금 가격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뭐 이럴 확률은 뭐 당장은 뭐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건가요? 그렇죠. 중국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빠지겠죠. 그런데 네. 중국이 변심하겠나? 중국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금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 3천억 불을 유럽이랑 미국이 동결하는 거 보고 또 그 돈 중에 일부를 지금 우크라이나 주고 있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뭐 외환보유고라는 게 만일을 대비해서 갖고 있는 돈이었는데 이걸 뺏긴 것도
모자라서 적국에게 어떻게 보면 그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고서 중국이 다음은 내 차례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대만 침공 생각이 없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말하는 거 보면 대만 침공할 것 같잖아요. 아니 또는 위협이라도 하려고 분위기라도 잡겠죠. 뭐 이제 대내적인 요구겠죠. 쇼비니즘적인 요구고. 그래서 뭐 중국은 하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만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미래에 뭐 10년 내, 5년 내에 어떤 군사 행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3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외환보유고 동결될 리스크를 어떻게든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장 피하는 쉬운 방법이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주식을 금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8개월 연속 중국이 금을 계속 사다가 지난 5월 달에 잠깐 중단하니까 조정받더라고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은 또 가격 조정받으면 또 사지 않겠나. 아무래도 이제 금의 방향이 이제 중국이 어쨌든 뭐 전쟁 대비를 한다고 치면 뭐 그 전쟁까지는 몰라도 이제 뭐 있으니까 만일을 대비해라고 하죠. 그 정도로 생각하면은 금 가격의 어떤 향방이 하향일 가능성은 뭐 아주 높진 않을 수도 있겠다. 전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예금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금을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네, 우리나라에 또 금 상품 좋은 게 많으니까 KLX 금 현물이라는 수수료도 굉장히 싸고 또 비과세 혜택도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그거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이제 달러는 어찌됐든 간에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금 가격 그렇죠.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달러는 그냥 환율이니까. 그러면 지금 환율이 어쨌든 또 다시 1,400원 막 도달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괜찮은 건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죠. 나쁜 것보단 좋은 게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떤 수출에 도움도 되고 수출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 금리를 인하시키는 효과도 있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 상승하면 뭐 물론 사람들은 힘들어지지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수입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실질 금리 레벨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그렇죠. 금리 부담을 그렇죠. 떨어뜨려주면 되니까 여기다 금리 인하까지 만약 가서한데 그러면 좋겠죠. 거기다 이제 수출은 뭐 당연히 좋은 거. 삼성전자가 뭐 환율 100원 오르면 이익이 10조 더 나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뭐 재작년 대비 지금 삼성전자가 느끼는 수익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돈 들고 물론 미국도 투자하겠지만 국내에서 다시 뭐 예를 들어서 평택 투자를 재개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좋은 게 대외 채권이 많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순 대외 채권 잔고가 한 8천억 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 1,000조가 넘죠.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우리가 국민연금이랑 KIC랑 다 가지고 있거든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표시 수익률이 좋아져요. 그거 뭐 환율 더 올라가면 기분 좋죠. 그리고 또 달러 좀 팔아가지고 국내에 저평가된 자산을 사면 이거 수익률을 또 양쪽에서 계산시킬 수 있죠.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 오르면 좋아요. 예전에는 환율 오르고 그러면 막 걱정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해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는 통제가 하더라고요. 사실상 소규모 아베노믹스 중이죠. 아베노믹스 나고 일본 좋아지는 거 봤잖아요. 뭘 그렇게 겁을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환율 1,400원 넘으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한 편만 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뭐 어떤 면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왜 나쁘다고 그러시는지를 저를 설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수입 물가는 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2% 좀 깨고 내려가려고 할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환율이 높은 거는 또 이게 또 양극화로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제 서민은 힘들지만 또 약간 좀 자산이 있는 곳들은 또 좋아지네. 아니요. 그런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환율 높아지면 서민이 좋죠. 좋아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빚을 진 사람들에게 좋다고요.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줄잖아요. 그래도 이게 뭐 자산을 살려고 빚을 진 게 아니라 그냥 막 생활비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아예 금융기관 접근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부채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카드 쪽 아니고는 신용대출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럼 담보인데 네. 인플레가 나고 음. 실질금리가 내려가요. 그럼 나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부채 부담을 떨어뜨려 주잖아요. 인플레가 나면. 일본이 그래서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도 국가 부채 250% 나라인데 왜 저렇게 경기가 좋고 일본 여행해 보신 분들 다 느끼지 않으세요? 야 이거 우리 한 20년 전에 한국 같다. 그렇죠. 흥청망청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길거리를 다니는데 사람들 어깨가 붐붐붐 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게 다 부채 부담이 사라지고 소득 전망이 개선되고 기업들 실적 좋아지면서 고용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 130조 그랬다가 180조가 되고 이제 200조가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대출 회수 이자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서 내수가 안 좋은 거니까 정부가 금리도 내릴 것 같고 실질적인 이자 부담도 내리고 실질적인 환율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적인 부채 부담도 줄어드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재정을 풀어야만 경기 부양이 아니고 환율을 올리는 것도 경기 부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환율을 이제 뭐 다시 뭐 1,200원, 1,100원대로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안 갈 확률도 높겠네요. 이게 뭐 미국 마음이죠. 말처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좀 더 개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지금도 개입 엄청 있잖아요. 하는데요. 예, 몇 천억 불 썼는데요. 네. 작년 올해 사이에 뭐 개입을 해서 환율을 떨어뜨리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닐 거고 환율의 급등을 억제해서 환율을 안정시키자 정도의 개입인 저는 뭐 찬성인데 네. 1,200원을 왜 갖다 놔야 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네. 5.5에서 인하될 것 같지도 않고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서 미국 자산의 수익률이 좋아서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에 그러니까요. 빨려 들어가 달러 강세인 건데 그게 우리가 못해서 달러 강세인 게 아니고 미국이 잘해서 달러 강세인데 우리를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우리는 인구가 줄고 미국은 지금 이민자들 때문에 매년 인구가 1% 2%씩 느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뭐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네. 그 주자학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네. 그러면서 그럼 우리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수를 버리자는 생각이시겠죠. 내수를 왜 버려야 돼요? 지금 안 좋은데 왜 내수를 네. 버리려는 그런 정책들을 쓰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한번 싹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있으니까. 청산론자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학자로 쳐주지 않는 부류들이죠. 그분들은 이제 종교인들이죠. 한번 이제 뭐 다시 네, 시작하자. 이런 네, 얘기 리셋 하시는 버튼 분들. 누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죠. 뭐 옛날 코뮤니스트들도 그랬고. 네, 뭐 경제학계에도 양극단에 청산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쪽은 아닙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 일본 경제도 좋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엔화가 뭐 계속 또 안 좋다 보니까 또 엔화 투자해야지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지금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엔화는 뭐 당분간 계속 뭐 이렇게 가는 건가요? 예, 저도 물려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뭐 860원인가 뭐 바꾼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행 갔다 오는데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여행에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왜 N 현금을 갖고 계시려고 하는지. 일본 주식이랑 부동산 투자를. 해야죠. 엔화 자산을 사면 되는 그렇죠. 건데. 거기가 지금 기업 이익이 역사상 최대 이익을 계속 찍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수출이 전고점 안 가서 기업 이익도 전고점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기업 이익이 매 분기 발표할 때마다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자사주를 사고 배당도 네. 주는 거거든요. 밸류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일본은 밸류업을 한 지 10년 넘었고 지금은 돈도 많으니까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보상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결국 끌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밸류업도 없고 기업 실적도 아직은 뭐 개선되는 면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기업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주식시장 오르면 증자나 또 IPO나 냅다 때리는 공급 과잉 시장에 대비해서 일본은 그런 면에서 훨씬 우리보다 투자 여건이 좋잖아요. 일본 주식을 사야죠. 왜 N을 들고 있어요? 일본 주식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나쁘지 않은 구조일까요? 계속 좀만 기다리면 PER이 계속 떨어지니까. 예. 실적이 받쳐주니까. 이 환율에서 우리 삼성전자만 좋다 생각하세요? 소니는 안 좋을까요? 다 좋겠죠. 토요타는 요새 뭐 시장이니까. 도시바까지도 좋아하시는 게 보이는데 뭐 이건 왜 우리나라 수출주만 사야 되냐 이거죠. 달러 강세 혜택을 보는 게 다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어쨌든 엔화 자체도 뭐 저가의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예, 한 차익도 70년대 볼 수도 이후 있겠다. 70년대 이후 최저 레벨이니까 70년대 그때 오일 쇼크 때 일본 경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네. 이후 아마 실질 가치 기준으로 역사상 최저니까 뭐 이건 그냥 늘 하는 이야기 한 3년에서 5년 보고 사야지. 자꾸 단타 치려고 그러지 말자. N은 그 정도 게임이다. 네. 이렇게까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미국이 이번에는 환율 조작국 그 리스트 예비 리스트만 올렸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면 일본도 환율 조작국 지정해가지고 또 팔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환율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길게 봐야지 자꾸 그걸 뭐 이게 800원인데 우리나라랑 일본 N 환율의 그 흐름은 아무도 안 보는 환율이고 미국과 일본 간에 있어서의 어떤 금리 차나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 거지 자꾸 우리나라 눈으로 보면 일본 투자하면 참 힘들죠. 그러면 지금은 뭐 금도 뭐 어쨌든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나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엔화 자산도 사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고 저는 그다음에 좋아합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달러 사는 것도 나쁜 그게 건 올해 아니고. 그래 강세장이라는 뜻이에요. 올해는 너무 단타 안 치고 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하나 잡고 있으면 돈 버는 애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돈을 못 버는 이상한 상품들 사서 뭐 월 배당이 어쩌는 둥 뭐 있잖아 커버드 콜이 어떠는 둥 또 있다 그 일본의 달러 해지 일본에서 맞아. 사는 미국 국채가 어떻다는 둥 뭐 브라질 국채가 어떻다는 둥 왜 자꾸 지금 올해는 직구 스트레이트 승부하면 돈 버는 애인데 안에 구조나 정말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잘 모르는 상품들을 그렇게 변화구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그냥 나스닥 100 사면 되지 무슨 뭐 커버드 콜에 뭘 왜 그런 거 왜 살라 그러냐는 네. 거죠. 상품 구조도 잘 모르면서 올해 같은 강세장에 모르면 그냥 인덱스 사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좋다고 하는 데들 그냥 사면 되는 건데 괜히 뭐 이걸 막 꼬아가지고 여러 개 복잡하게 특히 생각하니까 단타하지 그런 말자. 거다.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정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는데 증권 거래세 납부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왜 해요? 올해는 매매할 이유가 잘 없는 애인데 왜 자꾸 단타를 치냐고요. 그냥 좋은 거 사서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예, 작년같이 장이 힘들 때야 단타 치는 건 뭐 이해하죠. 저는 그거 벌은 것만큼 리밸런싱 하라 그랬다. 요걸 작년에 그렇게 먹었지만 네. 작년이야 약세장이고 힘든 장이니까 그래도 바닥 치고 올라오는 장이니 주식 좀 들고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쪽이었다면 올해는 작년에 바닥 치고 올해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도 단타를 치냐고요.